돈의 심리학. 당신은 왜 부자가 되지 못했는가? 전 세계 3천만 베스트셀러 보너스 스토리 수록 스페셜 에디션. 전 월스트리트 저널 기자가 수많은 취재와 연구 끝에 깨달은 부의 비밀. 모건 하우절. 수많은 부자들을 만나면 만날수록 경제 위기에 관한 기사를 쓰면 쓸수록 돈 문제는 재무관리가 아닌 역사와 심리학을 통해 이해할 수 있음을 깨달았다. 사람들이 빚더미에 앉은 이유를 이해하려면 금리를 공부할 게 아니라 인간의 탐욕, 불안정성, 낙관주의, 역사를 연구해야 한다. 하락장 바닥에서 주식을 매도한 이유를 알려면 기대 수익률에 대한 수학 공식 대신 인간의 고뇌를 알아야 한다. 가장 크게 성공한 투자자, 가장 크게 파산한 투자자 모두를 만나보고 깨달은 한 가지는 진정으로 부를 이해하고 부를 얻고 싶다면 인간의 심리를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전 월스트리트 저널 기자, 현재 미국 최고 경제 매거진이자 팟캐스트 모틀리플 컬럼니스트로 활동하고 있다. 벤처캐피털 4. 콜라보레이티브 펀드의 파트너이기도 하다. 가르침을 주시는 부모님, 길을 안내해 주시는 그레친, 늘 영감을 주는 마일스와 리스에게 이 책을 바칩니다. 이 책을 향한 찬사. 모건 하우절은 삼고초려 끝에 콜라보레이티브 펀드로 영입한 매우 훌륭한 작가다. 이보다 명석한 사람을 본 적이 없으며 콜래브 투자 절약을 이끌어주는 동시에 창업자인 크레고와 나에게 매우 좋은 선생님이 되어주고 있다. 태양적인 인사이트로 어려운 문제를 그만의 독특한 시선으로 쉽게 풀어낸 모건의 다른 글처럼 이 책은 단지 돈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삶에 대해 깊은 울림을 가져다 준다. 김정주 NXC 넥슨 주식회사 대표 콜라보레이티브 펀드 파트너 복리의 마법이 가르쳐 놀라운 수익을 향하며 오랫동안 부자로 남고 싶은 분들에게 최고의 조언이 담긴 책이다.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꿈꾸는 모든 분들에게 일독을 권한다. 박성진 이현투자자문 대표 수년 만에 만난 가장 훌륭한 가장 독창적인 책 제이슨 츠파이크 월스트리트 저널 칼럼니스트 돈의 심리학은 흥미로운 아이디어와 실용적인 이야기들로 가득하다. 돈을 잘 쓰는 것에 관심이 있는 이들에게 꼭 필요한 책이다. 모두 한 권씩 사서 필독해야 한다. 제임스 클레어 아주 작은 습관의 힘 저자. 금융과 투자에 관한 글을 모건 하우스절만큼 우아하고 명료하게 쓰는 사람은 없다. 다니엘 핑크 미래학자 드라이브 저자. 하우절은 누구도 한 적 없는 논평으로 나를 늘 놀라게 한다. 더욱 놀라운 점은 내가 매번 그 글에 설득되고 만다는 사실이다. 하워드 막스 세계적인 가치 투자자 오크트리 캐피털 매니지먼트 회장. 복잡한 개념들은 소화하기 쉬우면서 눈을 떼지 못할 재미있는 이야기로 바꿔놓은 보기 드문 작가. 애니 듀크 결정 흔들리지 않는 마음먹은 대로 저자. 모건 하우스절은 금융작가들 사이에서 가장 빛나는 이름 중 하나다. 돈의 심리에 대해 알고 싶다면 누구나 이 책을 들으라. 적극 추천한다. 제임스 P. 오션네시 에셋 매니지먼트 회장. 월가에서 일한다는 것 저자. 단연코 이 책을 2020 최고의 금융서이다. 블레어 듀크네 리서치 US 매니지먼트 투자 전문가. 최근 몇 년 만에 최고의 책을 만났다. 돈의 심리학은 읽은 중 가장 독창적인 투자서다. 데런 노벨 비즈니스 분석가. 모건 하우절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대단한 스토리텔러다. 그 스토리에는
빅 레슨이 담겨 있다. 테드 세이즈 히든 브록 인베스트먼트 파트너. 당신이 20세라면 이 책을 읽고 모든 조언을 수용하라. 나중에 50세가 되었을 때 기뻐하게 될 것이다. 당신이 30세라면 이 책을 읽고 성공의 이유, 실패의 원인, 후회를 최소화하는 방법에 대한 관점을 크게 발전시켜라. 당신이 40세라면 이 책을 읽고 할 수 있는 선에서 투자 전략을 수정하라. 시간은 아직 충분히 남아있다. 당신이 50세 이상이라면 이 책을 읽고 당신이 더 잘할 수 있었던 일, 여전히 잘할 수 있는 일을 배우고 당신의 20세 아이에게 이 책을 선물하라. 드류 딕슨, 엘버트 브릿지 캐피털, CIO. 나는 자산관리 회사에서 일하면서 고객에게 돈과 투자에 대해 이야기하는데 전 경력을 보냈다. 나는 세계 5대 MBA 중 하나를 이수했고 교과서에서 투자 및 자금관리에 대한 모든 것을 배우는데 수년을 보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은 내가 모건 하우스의 블로그와 이 책에서 배운 것과 비교하면 그저 희미하게 퇴색될 뿐이다. 이제 내날 아마존 독자. 주식을 적극적으로 거래하는 월급으로 생계를 유지하던 현금을 매트리스 밑에 숨기든 누구든 책을 읽고 큰 도움을 얻을 수 있다. 금융 및 투자에 관한 최고 책 중 하나다. 피크라마디 아마존 독자. 모건 하우스저의 책을 오랫동안 기다려왔다. 그 칼럼을 읽어온 사람이라면 하우저리 오늘날 금융 분야에서 가장 명쾌하고 통찰력 있는 작가임을 알 것이다. 이 책은 재미있다. 생각을 자극한다. 한 평론가는 이 책을 현대판 고전이라 칭했다. 동의한다. 나는 피터 린치의 책 옆에 하우저를 책을 꽂아 놓았다. 존 제이 맥스필드 아마존 독자. 역사가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반복하는 것이다. 볼테르. 들어가는 글. 당신은 돈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가? 대학 시절 LA에 있는 어느 고급 호텔에서 주차 대행 아르바이트를 하던 때의 이야기다. 자주 오던 손님 중에 기술 기업을 경영하는 사람이 있었다. 20대에 이미 와이파이 중계기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을 설계하고 특허를 낸 천재였다. 스타트업 기업을 여러 개 창업해서 팔았다는데 부와 명예 모든 면에서 어마어마하게 성공한 사람이었다. 그런데 그가 돈과 맺고 있는 관계가 사뭇 특이했다. 불안함과 어리석은 유치함이 묘하게 어우러진 모습이랄까. 그는 $100짜리 지폐다발을 뭉치로 들고 다니면서 보고 싶다는 사람 누구에게나 보여줬다. 보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에게도 자주 보여주었다. 11페이지였습니다. 당신은 돈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가 11페이지였습니다. 대놓고 큰 소리로 자신이 부를 떠벌렸으며 많지 일대가 많았고 돌발 행동도 잦았다. 그는 어느 날 호텔 직원 한 명에게 현금 수천 달러를 건네며 말했다. 여 아래 보석상에 가서 $1000짜리 금화 몇 개만 사다 줘요. 1시간 뒤 이 경영자와 친구들은 금화를 손에 쥐고 태평양이 내려다 보이는 어느 선착장에 모였다. 그리고 바다에 동전을 던지기 시작했다. 물수제비를 뜨듯이 동전을 던져 누가 더 멀리 보냈는지 다투면서 낄낄거렸다. 재미로 한 일이었다. 며칠 뒤 그가 호텔 식당에 있는 조명을 깼다. 매니저는 $500짜리라며 새 것으로 바꿔줄 것을 요구했다. $500를 원해요? 그는 믿기지 않다는 듯이 묻더니 주머니에서 지폐다발을 꺼내 매니저에게 건넸다. 여기 $5000요. 이제 썩 꺼지쇼. 다시는 그런 식으로 날 모욕하지 말아요. 이런 기행이 얼마나 오래 계속되었는지 궁금한 사람도 있을 것이다. 길지는 않았다. 그로부터 불과 몇 년 후 나는 그가 파산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이 책의 기본 전제는 다음과 같다. 돈 관리를 잘하는 것은 당신이 얼마나 똑똑한지와 별 상관이 없다. 중요한 건 당신이 어떻게 행동하느냐이다. 행동은 가르치기가 어렵다. 아주 똑똑한 사람에게조차 말이다. 천재라고 해도 자신의 감정에 대한 제어력을 상실하게
상실하면 경제적 참사를 불러올 수 있다. 들어가는 걸 12페이지였습니다. 그 반대도 마찬가지다. 아무런 금융교육을 받지 못한 보통 사람도 몇 가지 행동요령만 익히면 부자가 될 수 있다. 이 행동요령들은 지능검사 결과표 숫자와는 무관하다. 위키디피아에서 내가 가장 좋아하는 항목 하나를 소개할까 한다. 이렇게 시작한다. 로널드 제임스 리드는 미국의 독지가, 투자가, 자백부, 주유소 직원이었다. 로널드 리드는 버몬트주 시골에서 태어났다. 가족 중에 처음으로 고등학교를 졸업했으며 더욱 인상적인 것은 매일 학교까지 히치하이킹을 해서 갔다는 것입니다. 사실 로널드 리드를 알았던 사람들은 그에 관해 특별히 언급할 것이 별로 없었다. 자신들 못지않게 리드의 삶 역시 그리 눈에 띄지 않았기 때문이다. 리드는 주유소에서 25년간 자동차를 수리했고 CJ 페니 백화점에서 17년간 바닥을 쓸었다. 38세에 방 2개짜리 집을 12,000달러에 사서 죽을 때까지 그곳에서 살았으며 50세에 호라비가 되어 다시는 결혼하지 않았다. 어느 친구 회상을 따르면 리드의 가장 큰 취미는 장작배기였다고 한다. 2014년 리드는 92세의 나이로 죽었다. 그리고 나서 이 시골 허름한 자백 부부는 국제뉴스 헤드라인을 장식했다. 2014년에 죽은 미국인은 281만 3,503명이다. 그중 세상을 뜰 당시 순자산이 800만 달러가 넘은 사람은 4,000명이 채 되지 않는다. 800만 달러는 하나로 108억입니다. 로널드 리드는 그중 한 명이었다. 유언장에는 의붓자식에게 200만 달러는 27억입니다. 그리고 지역병원과 도서관에 600만 달러 이상을 남긴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600만 달러는 81억입니다. 리드를 알던 사람들은 어리둥절했다. 대체 그 돈이 다 어디서 난 거야? 별다른 비밀은 없었다. 그는 복권에 당첨된 적도 없고 유산을 물려받은 적도 없었다. 자신이 번 얼마 안 되는 돈을 저축했고 그 돈을 우량 주식에 투자했다. 그리고 기다렸다. 수십 년간 말이다. 그러는 동안 쥐꼬리만한 저축이 복리로 불어나 800만 달러가 넘는 돈이 됐다. 800만 달러는 108억. 그게 전부다. 그렇게 자백부가 독재가 된 것이다. 로널드 리드가 죽기 몇 달 전 뉴스에 등장한 또 다른 남자가 있다. 리처드 포스콘이라는 사람이었다. 로널드 리드와는 손톱만큼도 닮은 점을 찾을 수가 없는 이었다. 하버드 대학교를 졸업한 후 MBA 학위를 따고 메릴린치의 중역을 지낸 포스콘은 금융 분야에서 대단히 크게 성공을 거두어 40대 이미 자선 사업가가 되었다. 한때 메릴린치의 CEO였던 데이비드 코만스키는 포스콘을 이렇게 칭송했다. 그는 비즈니스에 통달하고 리더십이 있으며 건전한 판단력과 개인적인 지식성을 지닌 사람이다. 비즈니스 매거진 크레인스는 한때 포스콘을 40세 이하 40인의 성공한 비즈니스맨으로 선정하기도 했다. 그러다가 금화로 물수제비를 뜨던 기술기업 경영자처럼 모든 게 무너져 내렸다. 포스콘은 2000년대 중반에 큰돈을 빌려 코네티컷주 그리니치에 있는 18,000평방피트 18,000평방피트는 505평 18,000평방피트 규모의 저택을 구입해서 확장공사를 했다. 화장실 11개, 엘리베이터 2개, 수영장 2개,
차고 7개가 있는 한 달 유지비만 9만 달러가 드는 대저택이었다. 9만 달러는 1억 2,150만 원. 월 관리비 유지비만 1억 2,150만 원이 드는 대저택이었다. 그러다가 2008년 금융위기가 터졌다. 경제적으로 타격을 입지 않은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였다. 퍼스코너 재산은 순식간에 먼지가 됐다. 큰 부채와 비유동 자산을 보유하고 있던 퍼스코는 파산했다. 2008년 법원에서는 그는 이렇게 말했다고 전해졌다. 현재 저는 수입이 전혀 없습니다. 가장 먼저 판피치에 넣었던 그 집이 압류됐고 2014년에는 그리니치 저택이 압류됐다. 로널드 리드가 자선단체에 재산을 남기기 5달 전 리처드 퍼스코너 집 방문객들은 저택의 실내 수영장을 뒤덮은 투명 천장 위에서 식사하고 춤을 추는 게 스릴 만점이었다고 회상했다. 퍼스코너 집 이번 저당물 경매에서 보험회사가 산정한 가치의 75%로 더 되지 않는 금액에 팔렸다. 당신은 돈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가? 15페이지. 로널드 리드는 인내했다. 리처드 퍼스코는 탐욕을 부렸다. 바로 이것이 두 사람의 인생에서 교육화 경험으로 생기는 엄청난 격차를 무색하게 만들었다. 여기서 리드를 담고 퍼스코는 닮지 말자는 교훈을 얻자는 게 아니다. 물론 그것도 썩 괜찮은 조언이지만 말이다. 정말로 흥미로운 부분은 두 사람이 금융에 대해 가지고 있던 독특한 태도다. 대학 졸업장, 교육 배경, 경험, 연줄 등이 없는 사람이 최고의 교육을 받고 최고의 연줄을 가진 사람보다 훨씬 더 나은 결과를 낼 수 있는 분야가 또 어디 있을까? 나로서는 떠오르지 않는다. 로널드 리드가 하버드 대학교를 졸업한 의사보다 심장이식 수술을 잘했다는 이야기는 상상할 수 없다. 최고 교육을 받은 건축가보다 고층 빌딩을 더 잘 설계했다는 스토리 역시 마찬가지다. 자벽 부부가 세계 최고 원자력 엔지니어보다 나은 성과를 냈다는 뉴스는 과거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절대 나오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투자의 세계에서는 이런 것이 가능하다. 로널드 리드가 리처드 퍼스콘과 공존할 수 있다는 사실은 두 가지로 설명해 볼 수 있다. 하나는 금융성공과 지능, 하나는 금융성과가 지능, 노력과 상관없이 운에 좌우된다는 것이다. 어느 정도 맞는 말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서 자세히 이야기할 것이다. 두 번째는 금융성공은 대단한 과학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나는 이게 더 흔하다고 생각한다. 금융은 소프트 스킬이고 부드러운 스킬, 기술이고 금융은 소프트 스킬, 부드러운 기술이고 소프트 스킬에서는 부드러운 기술에서는 아는 것보다 행동이 더 중요하다. 이 소프트 스킬을 가리켜 나는 돈의 심리학이라 부른다. 부드러운 기술을 가리켜 나는 돈의 심리학이라 부른다. 돈의 심리학은 부드러운 기술이다. 이 책의 목표는 여러 개의 짧은 이야기를 통해 돈의 기술적 측면보다 소프트 스킬이 더 중요함을 전달하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리드와 퍼스콘 같은 사람은 물론이거니와 그 사이에 위치한 모든 사람들이 더 나은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기를 바란다. 나는 소프트 스킬들이 제대로 된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우리는 금융을 수학을 기반으로 하는 분야로 배우는 경우가 많다. 공식에 데이터를 넣으면 공식이 우리가 뭘 해야 하는지 알려주고 그러면 우리는 그냥 그대로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개인 금융에서는 맞는 말이다. 개인 금융에서는 6개월치 비상자금이 있어야 하며
월급의 10%를 저축 하라고 말한다. 투자에서도 맞는 말이다. 이미 우리는 투자에서 이자율과 가치평가 사이의 역사적 상관관계를 잘 알고 있다. 기업 재무에서 얻어 맞는 말이다. 기업의 최고 재무 책임자 CFO는 정확한 자본 비용을 측정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하나라도 나쁘거나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다. 다만 뭘 해야 할지 아는 것만으로는 당신이 그것을 시도할 때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일을 전혀 알 수가 없다. 당신은 돈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가? 17페이지였습니다. 관심이 있든 없든 누구나 영향을 받는 주제가 두 가지가 있다. 바로 건강과 돈이다. 현대 과학의 발전으로 의료보험업계도 큰 업적을 이루었다. 전 세계적으로 기대 수명이 늘어나고 있고 인체의 원리에 대한 생각은 여러 가지 새로운 과학적 발견으로 대체되었다. 그 덕분에 사실상 모든 사람이 더 건강해졌다. 하지만 돈을 다루는 업계, 다시 말해 투자와 개인금융, 사업기획 등을 다루는 업계는 이야기가 좀 다르다. 지난 20년간 금융업계는 최고 대학 출신의 가장 똑똑한 사람들을 무더기로 쓸어갔다. 10년 전 금융공학은 프린스턴 대학교 공과대학에서 가장 인기 있는 전공이었다. 그러나 금융공학이 우리를 더 나은 투자자로 만들어줬다는 증거가 하나라도 있을까? 나는 보지 못했다. 우리는 그동안 집단적 시행착오를 통해 더 훌륭한 농부, 더 유능한 배관공, 더 발전된 화학자가 되는 법을 알아냈다. 그러나 시행착오가 우리에게 개인금융을 개선하는 법을 알려줬을까? 우리는 빚에 덜 허덕이게 되었을까? 만약 대비에 더 많이 저축하고 있을까? 은퇴를 더 잘 준비하고 있을까? 돈이 행복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은 못하는지에 대한 더 현실적인 관점을 갖게 됐을까? 들어가는 글 중에 18페이지. 나는 이에 대한 설득력 있는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돈을 물리학 규칙과 법칙이 있다. 물리학과는 비슷하다고 생각하는 반면 심리학, 감정과 뉘앙스가 있다. 심리학과는 비슷하지 않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실제로 우리는 그렇게 배워왔다. 이는 너무나 중요한 문제로 나에게는 대단히 매력적으로 느껴졌다. 돈은 사방에 있다. 우리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고 대부분의 사람을 혼란스럽게 만든다. 돈을 생각하는 방식은 그러나 조금씩 다르다. 돈은 리스크나 신뢰, 행복처럼 삶의 다른 많은 영역에도 적용할 수 있는 교훈을 준다. 사람들이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를 설명하는데 돈보다 더 강력한 확대경을 제공하는 것은 없다. 내가 금융에 관한 글을 쓰기 시작한 2008년 초는 금융위기와 함께 80년 만에 최악의 경기 침체가 막 시작됐던 때였다. 이 문제에 관해 10년 이상 글을 쓰면서 나는 돈의 심리학에 대해 깊이 생각했다. 글을 쓰기 위해 나는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알아보려 했다. 그러나 금융위기 이후 가장 먼저 알게 된 것도 도대체 어떻게 벌어진 일인지 혹은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를 아무도 정확하게 설명하지 못한다는 사실이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는 말할 것도 없었다. 그럴듯한 설명이 하나 나올 때마다 똑같이 설득력 있는 반박이 나왔다. 당신은 돈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가? 19페이지였습니다. 공학자들이 다리가 붕괴된 이 원인을 규명할 수 있는 것은 특정 부위에 어느 정도의 힘이 가해지면 그 부위가 부러질 거라는 데 일치된 의견이 있기 때문이다. 물리학은 논란을 일으키지 않는다. 법칙을 따르기 때문이다. 하지만 금융은 다르다. 금융은 사람들의 행동을 따른다. 나의 행동이 스스로에게는 합리적으로 보여도 당신에게는 미친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 금융위기에 관해 공부를 하면 할수록 글을 쓰면 쓸수록 나는 금융위기가 금융이라는 렌즈가 아닌 심리학과 역사의 렌즈를 통해서
볼 때 더 잘 이해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사람들이 왜 빚에 허덕이는지 이해하려면 이 자유를 공부할 것이 아니라 탐욕과 불안, 낙천주의 역사를 공부해야 한다. 투자자들이 왜 약세장 바닥에서 화산을 팔아버리는 것인지 이해하려면 미래 기대수익 계산법을 공부할 것이 아니라 가족들을 지켜봐야 한다. 나의 투자가 우리의 미래를 위험하게 만들고 있는 건 아닌지 의구심을 갖고 그 고통을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이다. 나는 볼테르의 다음 말을 좋아한다. 역사가 반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반복하는 것이다. 이는 돈에 대한 우리의 행동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2018년 나는 돈을 다룰 때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잘못된 행동, 원인, 편향, 결함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20가지를 골라 계략적으로 설명한 보고서를 썼다. 들어가는 걸 20페이지였습니다.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 돈의 심리학이라는 보고서를 읽었고 뜨거운 호응을 보였다. 이 책은 같은 주제를 더 심도 있게 파고들어 쓴 것이다. 해당 보고서에서의 몇몇 짧은 단락은 책에 그대로 등장하기도 한다. 이 책은 총 20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장은 돈의 심리학과 관련된 가장 중요한 특징 또는 종종 우리의 상식에 반한다고 생각되는 내용을 담았다. 모든 장을 관통하는 공통의 테마도 있지만 각 장은 독립적으로 따로따로 읽어도 무방하다. 지금부터 바로 시작해보자. 당신은 돈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가 21페이지였습니다. 자, 들어가는 걸 당신은 돈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가 11페이지. 스토리 1 아무도 미치지 않았다 25페이지. 스토리 2 어디까지나 행운이고 어디부터가 리스크일까 45페이지. 스토리 3 결코 채워지지 않는 것. 스토리 4 시간이 너희를 부르게 하리니 83페이지. 스토리 5 부자가 될 것인가 부자로 남을 것인가 97페이지. 스토리 6 꼬리가 몸통을 흔든다 117페이지. 스토리 7 돈이 있다는 것의 의미 137페이지. 스토리 8 페라리가 주는 역설 53페이지. 스토리 9 부의 정의 159페이지. 스토리 10 저축을 하라고 169페이지. 스토리 11 적당히 합리적인 게 나올까 철저히 이상적인 게 좋을까 183페이지. 챕터 12 스토리 12 한 번도 일어난 적 없는 일은 반드시 일어나게 마련이다 199페이지. 스토리 13 안전마진 219페이지. 스토리 14페이지 과거의 나 대 미래의 나 239페이지. 스토리 15 보이지 않는 가격표 251페이지. 스토리 16 너와 나는 다른 게임을 하고 있다 스토리 17 비관주의의 유혹 283페이지. 17 스토리 18 간절하면 믿게 되는 법이죠 305페이지. 스토리 19 돈에 대한 보편적인 진실 몇 가지 127페이지. 스토리 20 나의 투자 이야기 341페이지. 다 알고 싶은 이야기 돈에 대한 이 같은 생각은 어떻게 형성되는 걸까 357페이지. 스페셜 브록 나의 아들에게 보내는 금융조언 384페이지. 보너스 스토리 세상 바뀌고 투자자는 진화한다 389페이지. 분석을 403페이지.
참고자료 404페이지. 스토리 1. 아무도 미치지 않았다. 너스 그레이지. 돈에 대한 당신의 경험은 세상에서 실제로 일어난 0.0000001센트와 당신이 머릿속으로 세상의 원리라고 생각하는 내용 80%로 구성되어 있을 것이다. 사람들은 가끔 돈으로 미친 짓을 한다 하지만 미친 사람은 아무도 없다. 문제는 이렇다. 사람들은 각각 세대가 다르고 서로 다른 나라에서 다른 소득과 가치관을 가진 부모 밑에서 자란다. 태어난 당시의 경제 상황도 다 다르고 인센티브가 다른 고용시장을 경험하며 누리는 행운의 정도도 다르기 때문에 서로 아주 다른 교훈을 배운다. 사람들은 세상의 원리에 대해 저마다 경험을 갖고 있다. 내가 겪은 일은 간접적으로 하는 내용보다 훨씬 더 강한 설득력을 가진다. 27페이지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당신도 나도 누구나 돈의 원리에 대한 일련의 관점을 다수로 삼아 인생을 살아가는데 이 관점은 사람마다 크게 다르다. 당신한테는 미친 것처럼 보이는 일이 나에게는 이해가 되는 일일 수도 있다. 부유한 은행가의 자녀는 빈곤 속에 자란 사람의 리스크와 수익에 대한 생각을 짐작조차 할 수 없다. 인플레이션을 높은 때 자란 사람은 안정적인 시절에 자란 사람이 겪을 필요가 없는 일들을 경험한다. 대공황기의 증권 중개인은 1990년대의 말의 영광을 온몸으로 누린 기술 노동자가 상상조차 하지 못할 일들을 겪고 모든 것을 잃었다. 30년 동안 경기 침체라는 것을 목격한 적이 없는 호주인의 경험을 그 어떤 미국인도 이해하지 못했다. 계속 이야기할 수 있다. 이처럼 경험의 목록은 끝이 없다. 돈에 관해 당신은 내가 모르는 것들을 알고 있을 테고 그 점은 나도 마찬가지다. 당신은 나와는 다른 신념, 목표, 전망을 가지고 살아간다. 우리들 중에 누가 더 똑똑하거나 더 나은 정보를 갖고 있어서가 아니다. 똑같이 설득력 있는 서로 다른 경험을 통해 형성된다는 다른 삶을 살아왔기 때문이다. 돈에 대해 당신의 경험은 아마도 세상에서 실제로 일어난 일 0.0000001%와 당신이 머릿속으로 세상의 원리라고 생각하는 내용 80%로 구성되어 있을 것이다. 그러나 똑똑한 사람도 경기 침체가 왜 일어나는지, 돈을 어디에 투자하는지, 무엇이 우선순위인지, 투자 위험은 얼마나 감수해야 하는지 등등에 대해 의견이 다를 수 있다. 28페이지였습니다. 프레드릭 루이스 앨런은 1930년대 미국에서 관한체계에서 대공황이 수백만 명의 미국인에게 평생 지워지지 않을 흔적을 남겼다라고 썼다. 그러나 경험은 다양하다. 25년 뒤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존 F 케네디는 대공황을 어떻게 기억하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다음과 같이 말했다. 저는 대공황을 직접적으로 알지는 못합니다. 제 가족은 전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집안 중 하나였고 당시 재산의 가치는 그 어느 때보다 컸습니다. 집도 더 크고 하인도 더 많고 여행도 더 많이 다녔죠. 유일하게 제가 직접 목격한 것은 아버지가 굳이 필요하지도 않은 정원사를 몇 명 더 고용했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게 일자리를 주려고 하신 거죠. 저는 대공황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다가 하버드 대학교에 가서 책으로 관련 내용을 읽었습니다. 이 문제는 1960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큰 쟁점이었다. 사람들이 지난 세대의 가장 큰
경제 스토리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경제 책임을 질 수 있느냐고 얘기했다. 29페이지였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모로 이 부분을 극복하게 만들어준 유일한 경험은 JFK의 제2차 세계대전 참전이었다. 제2차 세계대전은 이전 세대가 가장 널리 공유하고 있는 또 다른 정서적 경험으로 JFK의 경쟁자였던 하버드 험프리는 가지지 못한 것이었다. 우리에게 이 문제가 쉽지 않은 이유는 아무리 열심히 공부를 하고 마음을 열어도 공포와 불확실성이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갖는지 제대로 재현할 수 없기 때문이다. 대공황기에는 모든 것을 잃는다는 게 어떤 뜻인지 책으로는 읽을 수 있다. 하지만 그 일을 실제로 겪은 사람들에게 남은 정서적 흉터는 나에게 없다. 그리고 그 시대를 직접 겪는 사람은 나 같은 사람이 왜 주식을 보유하고도 무사태평해 보이는지 도무지 짐작할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서로 다른 렌즈를 가지고 세상을 본다. 주식시장의 큰 하강기가 역사적으로 얼마나 자주 나타났는지 스프레드시트에 나타낼 수 있다. 그러나 내가 혹시 자녀들의 인생을 뒤흔들 실수라도 저지른 것은 아닐까 고민하는 게 어떤 기분인지를 스프레드시트에 나타낼 수는 없다. 역사를 공부하면 내가 뭔가 아는 것 같은 느낌을 든다. 하지만 직접 살아보고 결과를 느껴보기 전에는 내 행동이 바뀔 만큼 그 시대를 이해하지 못할 수 있다. 누구나 내가 세상의 원리를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의 아주 작은 한 조각을 경험해 보았을 뿐이다. 30페이지였습니다. 투자가 마이클 패트닉은 이렇게 말했다. 겪어봐야만이 이해할 수 있는 교훈도 있다. 우리 모두는 각자 다른 방식으로 이런 진실을 피해자일지 모른다. 2006년 미국 경제조사원이 소속의 경제학자 올레케 말멘디어와 스테판 나겔은 50년간 미국 소비자 금융실태 조사 결과를 파고들었다. 미국인들이 돈을 어떻게 다루는지 자세히 들여다볼 수 있는 자료였다. 이론상 사람들은 자신의 목표에 따라 그리고 해당 서점 이용 가능한 투자 옵션의 성격에 따라 투자 의사결정을 내려야 한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두 경제학자가 발견한 사실에 따르면 사람들의 투자 의사결정은 본인 세대의 경험, 특히 성인기 초기의 경험에 크게 좌우됐다. 인플레이션이 높을 때 성장한 사람은 인플레이션이 낮을 때 성장한 사람에 비해 인생 후반 안에 가서도 채권에 크게 투자하지 않았다. 우연히도 주식시장이 강세일 때 성장한 사람은 주식시장이 약세일 때 성장한 사람에게 비해 인생 후반에 가서도 주식이 더 많이 투자했다. 두 경제학자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가 발견한 바에 따르면 개별 투자자의 위험심 선호도는 개인의 경우에 좌우되는 것으로 보인다. 31페이지였습니다. 지능도 교육도 세상 경험도 아니었다. 순전히 언제 어디서 태어났느냐 하는 우연에 자유된 것이다. 2019년 파이낸스 타임스 유명한 채권 운용가 빌 그로스를 인터뷰했다. 기사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실렸다. 그로스는 자신이 10년 전 혹은 10년 후에 태어났다면 아마 지금과 같은 자리에 있지 못할 거라고 인정했다.
커리어는 채권 가격에 순풍을 달아준 당대의 이자율 폭락과 시기적으로 완벽히 일치한다. 이런 종류의 일은 우리가 만나게 되는 기회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 펼쳐진 기회를 생각하는 방식에도 영향을 미친다. 그러므로 그로스게 이제 다 봤어. 그로스에게는 채권이 부를 만들어내는 장치였다. 그러나 인플레이션이 더 높았던 그로스 아버지 세대에는 채권이 부를 불살라 버리는 장치처럼 보였다. 돈을 경험하는 방식의 차이는 작지 않다. 이는 우리 생각에 아주 비슷한 것 같은 사람도 사이에서도 마찬가지다. 주식을 예로 들어보자. 1970년대 때로는 사람 경우에는 10대와 20대 지나는 동안 S&P 500 지수가 물가 상승률을 감안해도 거의 10배가 뛰었다. 놀랄만한 수익률이다. 1950년에 태어난 사람의 경우에는 10대와 20대 기간의 물가 상승률을 감안했을 때 시장이 말 그대로 지지부진하였다. 태어난 해에 따라 난니는 이 두 집단의 주식시장의 원리에 대해 전혀 다른 관점을 가지고 평생을 살아간다. 인플레이션을 생각해도 마찬가지. 60년대에서 태어난 사람은 10대와 20대에 거치는 동안 어리고 여러가지 깊은 인상을 받으며 경제 원리에 대한 자식을 토대로 형성하는 시기다. 1960년대에 물가가 3배 이상 뛰었다. 엄청난 상승이다. 주유소 앞에 늘어선 차량 행렬과 월급 받는 줄 이전보다 훨씬 짧았던 것을 기억한다. 그러나 1990년대 태어났다면 평생 물가 상승률을 워낙 낮았기 때문에 그런 결과 그것은 그렇게 생각조차 해본 적이 없을 것이다. 아무도 미치지 않았다. 33페이지였습니다. 2009년 11월 미국 전국 실업률은 10% 근처였다. 10대와 20대의 경험한 인플레이션 1960년대 1990년생 나이가 이렇게 갭이 벌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나 고등학교 졸업장이 없는 흑인 남성의 실업률은 49%였다. 대학 학위가 있는 45세 이상 백인 여성의 실업률은 4%였다. 독일과 일본의 국내 주식시장은 제2차 세계대전으로 초토화됐다. 전국이 폭격을 맞았다. 전쟁이 끝났을 때 독일 농장은 국민들에게 하루 1000칼로리를 공급할 수 있는 수준의 영향력 수준의 식량밖에 못했던 반면 미국에서는 1941년부터 1945년 말까지 주식시장이 2배 이상으로 커졌고 경제는
경제는 20년 만에 최대 호황을 누렸다. 이 두 집단의 사람들이 남은 평생 인플레이션에 대해 같은 생각을 가졌을 리는 만무할 것이다. 주식시장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실업에 대해서도 일반적인 돈에 대해서도 말이다. 절대로 이들이 금융정보에 같은 방식으로 반응할 거라고 기대해서는 안 된다. 절대로 이들이 동일한 인센티브에 움직일 거라 생각해서는 안 된다. 절대로 이들이 동일한 출처의 조언을 신뢰할 거라 기대해서는 안 된다.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그만한 가치가 있고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질 것 같고 최선의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해 이들은 같은 생각을 가졌을 거라고 절대로 기대해서는 안 된다. 이들은 서로 다른 세상에서 돈에 대한 관점을 형성했다. 이런 경우 어느 한 집단의 사람들이 터무니없다고 생각하는 돈에 대한 관점이 다른 집단의 사람들에게 완벽히 합리적일 수도 있다. 몇 년 전 뉴욕 타임스에서 타이완의 전자제품 제조업체 폭스콘의 근무 여건에 대한 기사를 나왔다. 근무 여건은 악랄한 수준이었고 독자들이 흥분하게 하는 게 당연해 보였다. 그러나 이 기사에 아주 흥미로운 방언은 내놓았다. 사람은 중국으로 노동자의 조카였다. 내놓은 사람은 어느 중국 노동자 조카였다. 그는 독자 의견란에 이렇게 적었다. 35페이지였습니다. 미국인들의 소위 노동착취 공장이라고 부르는 곳에서 우리 이모가 수년간 일했다. 고된 곳이었다. 근무 시간도 길고 임금도 적었으며 근무 여건도 형편없었다. 그런 공장에서 일하기 전에 이모는 무슨 일을 했을까? 이모는 원래 매춘부였다. 이모의 옛날 생활에 비하면 노동착취 공장에서 일하는 것이 더 발전적이라고 생각한다. 이모는 분명 몇 센트에 여러 남자에게 몸을 착취당하느니 사악한 자본가 사장 밑에서 $2를 받고 착취당하는 쪽을 택할 것이다. 그래서 나는 수많은 미국인들이 의사고방식에 화가 난다. 중국인들은 서양과 똑같은 기회를 누리고 있지 않다. 우리의 정부 인프라는 당신네와 다르다. 나라가 다르다. 그렇다. 공장 노동은 힘들다. 개선의 여지가 있을까? 물론이다. 하지만 그건 오직 미국인들의 일자리와 비교했을 때의 이야기이다. 이것을 어떻게 생각해야 할지 모르겠다. 한편으로는 격하게 반론을 제기하고 싶으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이해하고 싶은 마음이 든다. 어쨌든 이 이야기는 어느 한쪽이 직관적으로 흑백의 문제라고 주제에 있어도 경험이 다르면 전혀 다른 관점을 가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세상 원리에 대한 그 사람의 정신 모형 속에 그 사람이 당시 보유한 정보를 집어넣어 보면 사람들이 돈에 대해 내리는 의사결정을 모두 타당하다. 이 사람이 잘못된 정보를 입수할 수도 있다. 불완전한 정보를 가질 수도 있다. 수학을 잘못할 수도 있다. 썩어빠진 마케팅에 넘어갈 수도 있다. 뭔지 모르면서 일을 저질 수도 있다. 자기 행동의 결과를 잘못 판단할 수도 있다. 언제든 그럴 수 있다. 그러므로 모든 금융 의사결정은 그 순간 판단을 내리는 그 사람에게 타당한 것이다. 그래서 확인란에 모두 체크 표시를 하는 것이다. 의사결정자는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왜 하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들려주는 이야기가 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그동안 그 사람만의 경험을 통해 형성된 것이다. 간단히 예를 들어보자. 미국인들이 복권을 사는데 쓰는 돈은 그들이 영화, 비디오, 게임, 음악, 스포츠, 경기, 책에 쓰는 돈은 모두 합친 것보다 많다. 그러면 복권은 누가 살까? 대부분 가난한 사람들이다.
미국 최저소득 가구는 1년간 복권을 사는데 평균 420달러를 쓴다. 최고소득 집단과 비교하면 4배나 많은 금액이다. 410달러? 412. 평균 뭐야 이거? 400달러도 55만 6,200원? 1년간 복권을 사는데 평균 412달러를 쓴다. 미국인의 40%는 비상금 400달러도 없다. 그렇다면 1년에 400달러 어찌 복권을 사는 사람들은 대체 비상금 400달러도 없다고 말하는 바로 그 사람들이다. 이들은 크게 당첨될 확률이 100만 분의 1밖에 되지 않는 곳에 자신의 대비책을 날려버리고 있다. 아무도 미치지 않았다. 37페이지. 내가 보기에 이건 미친 짓이다. 아마 당신 생각에도 그럴 것이다. 하지만 나는 저소득 집단이 아니다. 그렇다면 우리들 다수는 저소득 복권 구매자의 무의식적인 추론 과정을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하지만 억지로 생각해보면 다음과 같은 사고가 진행된다고 상상할 수 있다. 우리는 하루 벌어 하루를 먹고 산다. 저축은 불가능해 보인다. 지금보다 훨씬 높은 임금을 받는 것도 불가능해 보인다. 멋진 곳으로 휴가를 갈 수도 없고 새 차를 살 수도 없고 건강보험을 들거나 안전한 동네에 집을 마련할 수도 없다. 감당 못할 빚을 지지 않고서야 자녀들을 대학에 보낼 수도 없다. 금융서적을 읽고 있는 당신들이 지금 갖고 있는 많은 것들 혹은 가질 확률이 높은 많은 것들을 우리는 가질 수 없다. 복권을 사는 것은 구체적으로 꿈을 꿔볼 수 있는 시간을 준다. 우리 삶에서 유일하게 당신이 이미 가지고 있는 당연시하는 좋은 것들도 나도 가질 수 있다는 꿈 말이다. 우리는 돈을 주고 꿈을 사는 것이다. 당신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마 당신이 이미 꿈을 현실로 이루어 살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우리가 당신들보다 복권을 더 많이 사는 것은 그 때문이다. 이런 추론 과정에 동요할 필요는 없다. 파산 상태인데 복권을 사는 것은 여전히 좋은 생각이 아니다. 하지만 나는 복권이 왜 꾸준히 팔리는지는 이해할 수 없다. 그리고 바로 그런 생각, 당신이 하는 일이 내 눈에 미친 것 같지만 당신이 왜 그러는지는 이해할 수 있다. 하는 생각은 우리 수많은 금융 의사결정이 어디에서 뿌리를 두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순전히 스프레드 시트만 가지고 금융 의사결정을 내리는 사람은 거의 없다. 사람들은 저녁 식탁에서 회사에서 회의를 하다가 금융 의사결정을 내린다. 개인적인 경험과 나만의 세계란 자존심, 자부심, 마케팅, 이렇게 괴상한 이유를 전부 합쳐져 나에게 많은 옳은 하나의 내러티브가 만들어진다. 내러티브. 돈에 관한 의사결정이 이토록 어려운 이유, 그처럼 많은 실수가 일어나는 또 하나의 이유는 이 주제가 우리에게 너무 새롭기 때문이다. 돈이 생긴 지는 오래되었다. 지금은 터키의 일부가 된 리디아의 알리아테스 왕이 기원전 600년에 최초의 공시화폐를 만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돈에 관한 현대적 의사결정, 저축 및 투자의 기초가 되는 개념들은 사실상 걸음마 단계나 다름없다. 아무도 미치지 않았다. 39페이지. 65세 이상 남성의 경제활동 참가율.
2010년도에는 22%, 1880년도가 78% 계속 내렸습니다. 자, 은퇴를 살펴보자. 2018년 말 현재 미국 은퇴직금 적립 계좌에는 27조 달러가 들어있다. 이는 평범한 투자자들의 저축 계획에 대한 의사결정 그리고 투자자에 대한 의사결정의 원동력이 되고 있다. 그러나 은퇴할 자격이 있다라는 개념 자체는 기껏해야 2세대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 2차 세계대전 이전에는 미국인 대다수가 죽을 때까지 일을 했다. 사람들은 그렇게 기대했고 그게 현실이었다. 1940년까지 65세 이상 남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50% 이상이었다. 사회보장제도는 이 부분을 대부분 바꾸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그러나 당초 사회보장제도의 혜택 수준을 는 거리가 멀었다. 미국에서의 사회보장제도의 첫 번째 수혜자로 알려진 아이다 메이플러가 1940년 사회보장연금으로 지급된 최초 수표를 현금으로 바꾸는 금액은 22.54달러였다. 물가 상승률을 감안하면 지금 금액이 환산해도 416달러이다. 40페이지였습니다. 물가 상승률을 감안했을 때 퇴직자의 사회보장연금은 평균액이 월 1000달러를 넘어선 것은 1980년대 이후부터다. 인구통계청에 따르면 1960년대 후반이 될 때까지 65세 이상 미국인들의 4분의 1 이상이 빈곤 상태를 유지한 것으로 분류된다. 박미숙 사장님. 자, 많은 사람들이 예전에는 모든 사람이 사적연금을 갖고 있었다고 믿는다. 그러나 이는 심한 과장이다. 근로복지연구소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1975년에는 65세 이상 인구 4분의 1만이 연금소득이 있었다. 운 좋은 그 소수의 사람들도 연금소득은 가계소득의 15%에 불과했다. 1955년 뉴욕타임즈는 은퇴에 대한 욕구는 계속 증가하고 있으나 사람들이 여전히 그럴 능력이 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어느 노인은 다음과 같은 취지로 말했다. 다들 은퇴에서 관에 떠들어대지만 실제로 은퇴를 위해 뭔가를 하고 있는 사람은 거의 없어 보인다. 1980년대에 들어서야 의무나 품위 있게 은퇴할 자격이 있고 그래야만이 한다는 개념이 제대로 자리 잡기 때문이 시작됐다. 그때부터 자신의 품위 있는 은퇴 방법으로 예상된 것은 사람들이 저축을 하고 돈을 투자하지 않았겠는가 하는 것이었다. 이런 생각이 얼마나 새로운 것인지 다시 한번 짚어보자. 미국인의 은퇴를 위한 저축수단의 근간인 직장가입, 퇴직가입 80년까지는 존재하지도 않았다. 비과세 개인연금적금은 1998년에 왔어야 탄생했다. 비과세 개인연금저축이 만약 사람이었다면 이제 겨우 합법적으로 술을 마실 수 있는 나이가 됐다. 자, 그러니
그러니 우리가 은퇴를 위한 저축과 투자에 서툰 것은 놀랄 일이 아니다. 우리는 미친 게 아니다. 우리는 모두 초보여서 그런 것 뿐이다. 25세 이상 미국인 중에서 학사학위를 보유한 사람은 비율은 1940년에 20명 중에 1명도 되지 않았지만 2015년에는 4명 중 1명꼴이다. 이 기간 동안 평균 대학 등록금 물가상승률을 감안해도 4배 이상 뛰었다. 이처럼 크고 작은 중요한 문제가 빨리 사회에 닥쳤다는 사실은 예컨대 지난 20년간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학자금 대출과 관련해 잘못된 의사결정을 내린 이유를 설명해 준다. 우리가 어떻게든 배워보려고 해도 수십 년간 축적된 노하우를 따를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임금근으로 대응하고 있다. 42페이지였습니다. 인덱스 펀드도 마찬가지이다. 인덱스 펀드가 생긴 것은 50년도 채 되지 않았다. 헤지 펀드가 유행한 것은 지난 25년 사이의 일이다. 많이들 사용하는 소비자 부채, 즉 주택담보대출, 신용카드, 자동차 할부 대출 같은 것들도 제대군인 보호법, GI 비율을 통해 미국인 수만 명의 대출을 쉽게 만들어준 제2차 이후에나 유행했다. 집에서 개를 키우기 시작한 것은 만년 전이지만 개들은 아직도 이 야성을 일부 간직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는 불과 20년에서 50년 정도 경험밖에 없는 현대적 금융 시스템에 완벽하게 적응하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팩트가 아닌 감정에 많이 휘둘린다는 주제에 있어 이 점을 분명히 문제가 된다. 이는 왜 우리가 돈 문제에 대해서는 예상대로 움직이지 못하는지를 설명해 주었다. 돈 문제에 있어서 우리는 누구에게나 미친 짓을 한다. 그 모두가 이 게임이 처음이기 때문에 당신에게는 미친 것이 보이는 일이 나에게는 합리적으로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 미친 사람은 없다. 누구나 자신만의 경험에 근거한 주어진 순간에 자신에게 합리적으로 보이는 의사결정을 내릴 뿐이다. 이제 빌 게이츠가 어떻게 그 이야기를 들려주겠다. 43페이지. 당신은 투자에 있어 안전적, 지향적인가, 위험선호형인가, 사람에 따라 왜 이런 차이가 있는가. 두 경제학자가 발견한 사실에 따르면 사람들의 투자 결정은 본인 시대의 경험, 특히 성인기 초기의 경험에 크게 좌우된다고 한다. 투자자 각자의 위험 선호도는 개인의 경험이 좌우되는 것으로 보인다. 지능도 교육도 아니었다. 순전히 언제 어디서 태어났느냐 하는 우연에 좌우될 뿐이다.